우리는 보통 독재자라고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뭐랄까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 북한 체제가 워낙 폐쇄적이고 잔혹하니까요.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의 최고 지도자가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손수건을 꺼내들고 펑펑 우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에이, 저거 고도의 정치적 쇼 아냐? 혹은 악어의 눈물이네 하고 코웃음을 치셨을 겁니다. 사실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연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긴 하니까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를 위해서 분석한 다양한 정보통, 또 탈북 최고위층 엘리트들의 증언, 그리고 각종 경제 안보 자료들을 쭉 파고들다 보니까 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결론은 딱 하나거든요. 그 눈물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겪지 못했던 진짜 끔찍한 공포를 마주한 절규라는 겁니다. 체제의 밑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그 진짜 공포 말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지난 30년 전부터 북한 붕괴설은 양측이 손에는 거짓말처럼 들렸잖아요. 그렇죠. 90년대 그 최악의 고난의 행군 때도 또 2000년대 권력 교체기에도 체제 자체는 끄떡없었으니까요. 여기서 매혹적인 점은 지금 평양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과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붕괴의 조짐이 어느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제, 사상, 엘리트 계층, 심지어 독재자의 건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균열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실체를 하나하나 추적해보는 게 미션입니다. 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역시 경제 통제력 상실과 사상적 붕괴입니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도 체제가 유지됐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가 배급이라는 명주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주면 죽으니까 무조건 국가에 복종해야 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의 배급 창고가 텅 비어버렸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생적으로 만든 시장, 바로 장마당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김일성 초상화가 아니라 장마당에서 번 빳빳한 지폐가 나를 살린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와,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했다. 이게 사상적인 붕괴로 직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흥미롭게 본 건 그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부자들 이야기였어요. 아, 돈주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당 간부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만으로는 입에 풀칠도 못하니까 오히려 이 돈주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주면서 기생하는 실정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돈주들이 당 간부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니. 네, 맞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이동한 거죠. 게다가 더 치명적인 건 바로 북한의 2030 청년들,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애초에 당에 빚진 게 없으니까 충성심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는 기업에 비유하자면요. 회사가 월급을 안 주니까 직원들이 각자 살려고 투잡을 뛰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나서 억지로 회사 로고송을 부르라고 강요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는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직원들이 몰래 뛰는 투잡이 바로 남한 문화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맞아요. 심지어 북한 안에 휴대폰이 600만 대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남한 드라마를 본다면서요? 네,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남한 영상을 보면 징역 5년에서 15년, 심지어 10대들도 공개 처형을 하고 있잖아요. 와, 10대 청소년들까지 공개 처형을 한다고요? 진짜 너무 잔혹하네요. 예, 극한의 공포 정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런 극단적인 형벌을 꺼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통제가 안 된다는 역설적인 증거라는 점입니다. 단속 나간 보위부 요원들조차 뒷돈을 받고 영상을 같이 돌려보는 판국이니까요. 세상에 단속 요원들이 같이 본다고요. 각자 도생의 자본주의 맛을 한번 알아버린 사람들을 과거로 되돌리는 건 진짜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 탈북민들 증언 중에 엄청 인상 깊었던 게 남한 드라마 볼 때 삐까뻔쩍한 빌딩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린 건 아주 사소한 일상의 디테일입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집에 와서 샤워하는 장면 같은 거요.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고 하얀 거품이 나는 비누로 씻는 그 모습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와, 우리는 매일 당연하게 하는 샤워인데 그들에게는 그게 동경의 대상이자 체제의 모순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거군요. 자, 그럼 밑바닥쯤인데만 흔들리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김정은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 바로 평양의 특권층 엘리트들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엘리트 계층도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핵심 유지 수단이 측근들에게 사치품과 혜택을 주는 건데요. 유엔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 봉쇄가 길어지면서 김정은의 개인 금고, 즉 혁명 자금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아, 돈줄이 말라버렸군요. 그래서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고위 간부들이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덜덜 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해외에 나간 무역 일꾼들도 할당량을 못 채우니까 살기 위해서 불법 밀수에 손을 대고 있고요. 게다가 이 엘리트들을 괴롭히는 건 경제적 빈곤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극도의 물리적인 암살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물리적인 공포라면 외부에서 오는 타격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해외에 있는 중간급 간부들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뉴스를 다 보거든요.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던 작전이나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정밀 타격해 탐수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한 겁니다. 아하, 미국의 벙커버스터 같은 정밀 타격 무기 앞에서는 북한의 그 허술한 방공망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엘리트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안다는 거군요. 수령 곁에 있다가 언제 나까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서 언제 킬러 드론이 날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건 그 암살의 위협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9번이나 있었다면서요. 할아버지 김일성 때가 9번, 김정일이 14번이었는데 벌써 26번이라니 진짜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네, 횟수도 놀랍지만 암살 시도의 주체가 변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2018년 원산 갈마리조트 건설 현장 사건을 보면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하급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김정은의 현지 지도 날짜에 맞춰서 암살을 모의하고 일본으로 망명하려다 발각됐죠. 와, 고위층의 권력 암투가 아니라 진짜 밑바닥 하급 군인들이 독자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목을 노렸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평양 한복판에 있는 유경원 향나무 아래에서 장전된 기관총이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건 장성택 숙청 이후 앙심을 품은 세력의 소행으로 의심되는데요. 동선을 완벽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그래서 김정은이 반경 4km 안에 개미 한 마리도 못 지나가게 집중 경호를 하고 장갑차를 100대나 두는 거군요. 솔직히 한 나라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 벌벌 떠는 마피아 보스의 편집증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엘리트들조차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본인도 아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체제가 흔들린다면 독재자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당연히 자신이 죽어도 체제를 유지할 후계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13살 딸 김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근 ICBM 발사장 같은 엄청난 군사시설에 김주애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이걸 두고 벌써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가 본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 후계자 3단계 중 아직 1단계, 즉 얼굴을 알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 수령이 결정하고 당이 선정하고 권력을 이양하는 그 3단계 중에서 이제 막 1단계라는 거네요? 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공식적인 우상화 작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백두산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 같은 전설도 없고 심지어 이름 석자도 공식 매체에서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존귀하신 자제분으로만 불리죠. 진짜 이상하네요. 그러면 굳이 왜 그 어린애를 그 살벌한 미사일 발사장에 데리고 다니는 걸까요? 여기서 제기되는 흥미로운 가설이 바로 심리전, 즉 인간 방패 전략입니다. 네, 인간 방패요? 딸을 방패막이로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방패죠. 혹시 모를 미국의 정밀 타격이나 첨수 작전이 있을 때 옆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군사적 윤리적으로 방어세를 당기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지거든요. 아하, 윤리적인 딜레마를 이용하는 거군요.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런데 제가 더 의아한 건 김주애가 후계자라면 권력이 그쪽으로 쏠려야 하는데 정작 권력의 핵심인 총무부 역할은 여동생 김여정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부장급으로 승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바로 그 모순적인 상황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김정은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서둘러 어린 딸을 노출하면서도 여동생에게 실권을 줬을까? 이건 강함의 과시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 이상과 조급함을 드러낸 치명적인 약점 노출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요? 그 몸무게 140kg에 BMI 40 중반을 훌쩍 넘는 초고도 비만이라는 거. 30대부터 고혈압이랑 당뇨도 달고 살고 게다가 김 씨 일가에 심혈관 질환 가족력까지 있잖아요. 진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후계 구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한폭탄이 터져서 김정은이 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여정, 리설주 혹은 숨겨진 아들 그리고 군부 사이에서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자, 그럼 내부 상황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외부의 적이라도 강력하게 위협하거나 외교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요. 그들이 그토록 목숨 거는 핵무기, 이게 과연 체제를 지켜줄 구명조끼가 될 수 있을까요? 헌법에까지 명시했던데요. 90개 이상의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재래식 정밀 타격 앞에서 핵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만 봐도 알 수 있죠. 진짜 쓸 수 없는 무기군요. 그래서 외부로 눈을 돌려서 러시아랑 어떻게 해보려고 위험한 도박을 한 거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려 1만 4천 명이나 파병하고 6천 명이나 사상자를 냈는데 정작 푸틴은 어땠나요? 러시아는 철저히 북한을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토록 원했던 군사정찰 위성 기술이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핵심 기술을 약속해놓고 2년째 주지 않고 있거든요. 피를 바쳤는데 철저하게 뒤통수로 맞은 거네요.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런 한국 정치나 남북 관계 관련 내용은 어떤 특정 진영의 정치적 입장이나 외교 정책을 지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김정은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열패감을 설명하기 위한 객관적 정보라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심리적 열패감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김정은은 어린 시절 스위스 베른 유학 시절에 남한 대사관 직원들이나 학생들에게 무시당했던 트라우마가 깊거든요.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K방산과 압도적인 경제력을 보면서 극도의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갑자기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평화통일 같은 단어를 아예 지워버리고 남한을 철저히 무시하려 애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적인 대남 차단벽을 치고 아예 우리는 남남이다. 상종하지 말자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내부 주민들에게 남한의 눈부신 발전상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든 막기 위한 처절한 방어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가 드는 명품 시계를 찾는데 정작 적들은 최첨단 드론으로 날아다니고 있고 굳게 믿었던 러시아 형님은 약속을 안 지키고 사기를 치는 거네요. 그래서 그냥 집문을 쾅 걸어 잠그고 억지 자존심을 세우는 상황이군요. 네,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론을 향해 가야 합니다. 경제 통제는 상실되었고 엘리트는 두려워하고 건강은 시한폭탄이고 핵도 외교도 그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 체제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사실 인구 소멸이라는 늪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북한은 이민을 받을 수도 로봇을 도입할 수도 없잖아요. 2025년에 탈북자가 224명으로 확 줄어든 게 국경 통제 탓도 있지만 이미 일할 나이에 청장년층이 대거 빠져나가 버린 인구 통계학적 재앙이라는 분석을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국가 시스템이 이미 마비된 거죠. 전문가들은 붕괴 3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최고 지도자 부재로 인한 급격한 붕괴, 지역별로 권력이 쪼개지는 점진적 붕괴, 그리고 내부 엘리트에 의한 제한적 쿠데타입니다. 와, 이 3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다고요? 네, 게다가 지금은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임계점이 다가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무너진 직후 72시간, 이른바 통제불능의 제로아워가 진짜 끔찍한 악몽입니다. 그 제로아워요. 핵무기 150발이 주인을 잃는 그 시간 말이죠? 핵뿐만이 아닙니다. 5,000톤에 달하는 화학무기와 13종의 생물학 무기가 북한 전역에 통제 없이 남겨진다는 게 진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북한 체제의 붕괴는 저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생화학 무기들이 어디로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모르는 우리 모두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지 언제가 아니라 무너진 그 순간 우리가 마주할 재앙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그토록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완충지대로 남겨두려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통제 불능의 제로아워 때문이죠. 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방대한 자료들에 따르면 김정은이 흘렸던 그 눈물은 절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장마당이 빼앗아간 사상 통제, 말라버린 자금줄과 엘리트들의 암살 위협, 140kg 독재자의 위태로운 건강과 미궁에 빠진 후계구도까지. 네. 북한 체제는 뼈대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서 아주 작은 충격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현실이라는 걸 저희가 쭉 짚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다 듣고 나시면 앞으로 북한 뉴스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심야에 미사일을 쏘고 열병식을 하는 건 우리가 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부의 그 끔찍한 공포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말이죠. 네, 공포에 질린 맹수가 더 큰 소리로 포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오늘 이 무거운 자료들을 탐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상상해 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내일 당장 그 제로아워가 터져서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다면 네, 평생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 이름 모를 북한의 하급 군인이 혼란의 어둠 속에서 그 150발의 핵무기 스위치 앞을 혈혈단신으로 지키고 서 있을 때 과연 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갈까요? 수령을 위한 혁명일까요? 아니면 당장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일까요? 정말 묵직하고도 사원 돋는 질문이네요. 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